안녕하세요. 유니스 북카페 유니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전원경 교수님의 예술 도시를 만나다입니다. 교수님을 처음 접한 건 3프로 TV에서 진행 중인 전원경 교수의 아트 앤더 시티였습니다. 도시와 예술에 대한 이야기는 보는 내내 너무 매력적이었고 재미있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사이프러스 나무와 라벤더 향기의 프로방스, 독일인의 정신을 잉태한 도시 바이마르와 라이프치히, 그리고 새로운 예술가의 천국 베를린과 함부르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고성과 전설의 고향 라인강과 바이에른, 그리고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과 벨기에의 브레셀로 가보겠습니다. 이 책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고성과 전설의 고향 라인강과 바이에른. 전 4부작으로 구성된 바그너의 장대한 악극 니벨룽겐의 반지 첫 번째 작품은 라인의 황금이다. 난쟁이 알베리히는 라인강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황금을 훔쳐 그 황금으로 반지를 만든다. 이 반지는 신성한 라인의 기운을 받아 절대 반지가 된다. 신 보탄에게 반지를 뺏긴 알베리히는 반지를 가진 자는 결국 타인의 시기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저주를 퍼붓는다. 흥미롭게도 이 이야기는 선악의 개념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보물을 쟁취하는 자가 승리자일 뿐이다. 또 절대 반지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전능의 힘이지만 정작 그 반지를 소유한 이를 파멸에 이르게 만드는 모순된 보물이다. 이 전설에는 약탈에 대한 어떤 단죄나 죄책감도 찾을 수 없으며 보물은 원래 약탈하는 것이라는 의식이 숨어 있다. 보물의 원주인은 없다. 굳이 말하자면 황금이 보관되어 있던 장소, 라인강이 보물의 주인이다. 바그너는 반지 시리즈의 대본을 직접 썼지만 스토리 자체는 게르만 민족이 대이동을 할 무렵 생성된 4세기 전후의 전설에서 가져왔다. 전설이 흐르는 강. 라인강은 스위스의 알프스에서 발원하여 독일 서부를 흘러가 북해로 들어가는 1200여 킬로미터의 강이다. 라인이라는 이름은 켈트어의 흐른다는 뜻의 단어 레노스에서 유래했으며 동유럽을 흐르는 강이 도나우 강이라면 라인강은 서유럽을 관통하여 독일과 프랑스의 자연적 경계를 이룬다. 라인강은 독일 외에도 스위스, 오스트리아, 프랑스, 네덜란드를 지나간다. 그러나 독일 영토를 흐르는 부분이 가장 길기 때문에 라인강은 늘 독일의 강, 나아가 독일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다. 라인강 연안의 도시들은 일찍부터 유리한 지리적 여건을 이용해서 상업을 발전시켰다. 중세 이래 신성 로마 제국에 소속된 공국들은 강을 따라가는 길목에 생겨났다. 지금도 라인강을 따라가면 강 주변에 우뚝 솟아있는 여러 성들을 볼 수 있다. 청년 베토벤. 루트비 판 베토벤은 1770년 12월 본의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났다. 할아버지는 본 궁정의 카펠마이스터였고 아버지 역시 같은 궁정에서 일했던 테너 가수였다. 아버지의 매독으로 인해 7명의 자녀들 중 셋만 살아남았는데 그중 마지가 베토벤이었다. 모차르트 정도의 신동은 아니었지만 베토벤은 일찌감치 뛰어난 음악가의 자질을 보였다. 그는 17살이던 1787년 한 독지가의 도움을 받아 빈 유학길에 올랐다.
목표는 모차르트의 제자가 되는 것이었고, 모차르트의 앞에서 즉흥 연주를 펼쳐 그의 인정도 받았다. 하지만 모친이 의독하다는 비보에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했고,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 대신 피아노 레슨과 궁정에서의 비올라 연주로 생계를 책임졌다. 1791년 하이든이 런던 방문길에 잠시 들렀던 본에서 누군가가 하이든에게 젊은 베토벤을 소개시켜준다. 이 인연으로 베토벤은 1792년 다시 빈으로 가서 하이든의 문화에 들어갔다. 그러나 모차르트는 이미 세상을 뜬 후였다. 빈에서 하이든과 살리에르에게 대위법과 작곡을 배우면서 베토벤은 자신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 나갔다. 피아노 연주와 작곡에 모두 능한 베토벤은 빈 청중의 주목을 받았다. 베토벤은 초년병 시절부터 귀족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었고, 그 스스로도 자신의 위치에 강한 자긍심을 느꼈다. 본에는 베토벤이 태어나 22년을 살았던 집이 베토벤 기념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베토벤의 이름을 딴 콘서트 홀도 있다. 베토벤의 음악이 열매를 맺은 곳은 물론 빈이지만, 그를 위한 싹이 심어진 곳, 그리고 베토벤의 정연한 고전주의가 탄생한 곳은 바로 라인 강변의 단정하면서도 기품 넘치는 도시 본이었다. düsseldorf, 이루지 못한 슈만의 꿈. 본에 베토벤의 자취가 남아있다면 역시 라인 강변의 도시인 düsseldorf에는 로베르트 슈만과 그의 아내 클라라 슈만의 슬픈 사연이 깃들어 있다. 작곡가, 지휘자, 음악 평론가 등 다방면의 활동으로 명성을 얻고 있던 슈만은 düsseldorf에서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이 도시는 궁정도시 드레스덴에서는 찾을 수 없는 젊음과 활기로 북적이고 있었다. 슈만은 이 젊은 도시에서 자신의 음악 세계를 펼치며 베토벤의 뒤를 잇는 음악을 작곡하겠다는 희망에 부풀었다. düsseldorf는 그의 우상 베토벤의 고향 근처이기도 했다. 이해 11월 슈만은 düsseldorf 인근 퀼른을 방문해 고딕 성당의 오용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라인강과 퀼른 성당의 인상은 곧 작곡으로 이어져 슈만은 교향곡 3번 라인을 완성했다. 라인은 고전파와 낭만파, 관현악의 발전을 독일 작곡가의 입장에서 총정리한 것 같은 걸작이다. 베를리오즈, 리스트, 멘델스존 등 경향을 막론하고 당대 작곡가들과 폭넓게 교류하며 그들의 음악을 평했던 슈만의 경험이 이 교향곡에 모두 녹아들어 있다. 전원 교향곡과 마찬가지로 라인의 각 악장은 강과 성당의 인상을 회화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슈만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퀼른 성당은 신성 로마 제국 시절 이탈리에서 실어왔다고 전해지는 동방 박사 세 사람의 유고를 봉헌하기 위해 지어진 성당이다. 높이 157m의 이 성당은 울름 대성당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로 높으며 성당 내부는 독일에서 가장 넓다. 장장 600년간 건축을 계속했기 때문에 퀼른 성당은 중세 고딕 양식을 모두 집대성한 고딕 성당의 표본으로 불린다. 라인 교향곡이 보여주듯 슈만은 düsseldorf에서 희망에 차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고질적인 우울증이 그를 덮쳤다. 우울증은 중증의 정신병으로 진행해 갔다. 1853년 9월 요아임의 소개장을 든 20살의 청년 브람스가 슈만 일가를 찾아왔고, 슈만은 브람스의 재능에 감격한다.
브람스는 몇 주간 슈만의 집에 머무르며 슈만, 클라라 부부와 절친한 사이가 되었다. 아마도 이 가을이 슈만의 일생에 찾아든 마지막 행복이었을 것이다. 이듬해 정월부터 슈만은 환청과 환각이 본격적으로 그를 괴롭혔다. 어떤 때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멘델스존의 유령이 나타나 그를 부르기도 했다. 본 인근의 정신병원에 입원한 슈만은 2년이나 클라라를 만나기를 완강히 거부했다. 슈만이 죽기 며칠 전 비로소 두 사람의 면회가 이루어졌다. 슈만은 이미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클라라는 남편의 눈빛에서 그가 자신을 알아보았음을 느낄 수 있었다. 라인강의 전설이 완성된 곳, 민헨. 오늘날 독일에는 2만여 곳의 고성이 남아 있으며 이 중 무너지지 않고 현재도 사용되는 건물만 8천여 개에 이른다. 이러한 고성들은 호텔이나 대학 본부로 이용되고 있기도 하고 관광 명소로 이름이 알려진 곳들도 있다. 이 많은 성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단연 민헨 근처 퓨셴에 있는 노이슈반슈타인 성이다. 노이슈반슈타인 성은 19세기 말에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체 형태로 건축되었다. 이 성은 현실이 아닌 환상에 가까운 공간이다. 실제로 그 어떤 왕도 여기서 거주하지 않았다. 성의 건축을 명령했던 루트비히 2세는 성의 완공을 보기 전에 폐허이 되었다. 이 유명하고도 불행한 왕의 궁정음악가이자 왕의 몰락을 재촉한 이가 시대의 풍운아 리하르트 바그너였다. 청기사파가 본 순수한 미래. 20세기 초반 드레스덴과 베를린에서 다리파와 표현주의가 탄생했다면 민회는 표현주의의 또 다른 갈래인 청기사파가 결성된 곳이다. 아우구스트 마케, 프란츠 마르크, 바실리 간딘스키 등 젊은 화가들이 청기사라는 잡지를 통해 자신들이 베를린의 전위파 화가들과는 다른 양상의 예술을 추구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러시아 출신인 바실리 칸딘스키는 모스크바에서 법학을 공부한 명석한 청년이었다. 그는 30세에 돌연 뮌헨으로 와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는 매우 표현적이고 추상적인 회화를 탐구했으며 마케, 마르크 등 민헨의 젊은 화가들과 함께 청기사파를 결성했다. 그림에서 형태란 색채의 특성을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정도의 역할만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푸른 기사라는 이름에서 느껴지듯 이들의 예술은 밝고 활기찼으며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청기사파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연상시키는 맑은 색채와 온화한 형태로 자연과 동물들을 캔버스에 담았다. 푸른 말을 즐겨 그리는 마르크는 말의 해부학이나 행동에 대해 동물학자 버금가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베를린의 다리파와 민헨의 청기사파는 그 물리적 거리만큼이나 서로 추구하는 방향도 가치관도 달랐다. 민헨에 있는 모데르네 피나코테크 미술관에서는 베를린의 다리파와 민헨의 청기사파, 그리고 한때 다리파에 가담했던 에밀 롤데 등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해 독일에서 활동했던 표현주의 화가들의 작품들을 다양하게 비교해가며 볼 수 있다. 암스테르담과 브뤼셀, 그곳의 예술가들.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과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은 유럽에서 일종의 중간지대 역할을 한다. 두 도시는 영어가 잘 통하고 교통이 편리하며 물가도 그리 비싸지 않다. 그런데 로마나 런던, 파리, 빈, 프라하 등에 비하면
암스테르담과 브뤼셀은 엄연한 한 국가의 수도인데도 그 이미지가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브뤼셀과 암스테르담은 명확한 개성이 넘쳐나는 유럽 대도시들을 연결하는 자리, 일종의 중간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위치가 말해주듯 벨기에는 역사적으로 프랑스의 영향을 받았으며 네덜란드는 독일과 가까웠다. 플랑드르 화파의 등장. 일찍이 이 지역은 저지대라는 뜻의 플랑드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14세기 후반 프랑스 동부의 공국인 부르고뉴 공국이 플랑드르와 프랑스 북동부를 전부 지배하는 강국으로 성장했다. 문화적으로도 맹부르 형제가 제작한 베디공의 화려한 기도서와 같은 우아한 중세 후기 미술 작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탈리아의 조토와 함께 서양 미술사 최초의 거장으로 손꼽히는 겐트의 얀 반 에이크가 등장한다. 얀 반 에이크는 대대로 그림을 그린 집안의 자손으로 마스트리히트 근교에서 태어났다. 그는 브르헤의 궁정화가인 동시에 부르고뉴 공 필립의 비서관이었다. 그의 자화상은 얼굴 주름의 섬세한 묘사가 인상적이며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머리에 둘러싼 빨간 터번이다. 화가의 개성을 묘사하기 위해 선택된 이 강렬한 터번은 이 작품이 600년 전에 제작되었다는 점을 믿기 어렵게 만든다. 반 에이크가 1434년에 그린 아르놀피니 부부의 결혼은 참나무 패널 위에 유화 물감으로 그린 그림이다. 잘 꾸며진 신라를 통해 결혼 당사자인 부부가 부자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신부는 옷감을 아끼지 않고 사용한 녹색 드레스를 입었고 샹들리에와 침대, 카펫 등도 화려하게 짝이 없다. 바닥에는 중앙아시아에서 수입했을 법한 무늬의 카펫이 깔려 있다. 침대의 붉은 휘장은 젊음과 정열을, 침대는 많은 자손의 탄생을 상징한다. 녹색과 붉은색의 강렬한 대비가 그림에 현대적 이미지를 부여한다. 당시 결혼은 2명의 증인만 있으면 교회 밖에서도 치러질 수 있는 성사였다. 거울 속에 결혼의 증인 2명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다. 그중 한 명이 이 그림을 그린 반 에이크다. 샹들리에와 거울 사이에 1434년 얀 반 에이크가 이곳에 있었다는 서명이 씌어 있다. 화가들의 군주, 군주들의 화가 루벤스. 루벤스의 등장은 참으로 시기적절했다. 안트베르펜 출신인 그는 1600년부터 1608년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그림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다. 당시 르네상스 바로코 미술의 본거지였던 로마 유학은 화가라면 누구나 꿈꾸는 일이었다. 영국과 독일 귀족들이 이탈리아 순례를 뜻하는 그랜드 투어도 서서히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로마에서는 삶에 대한 개방적인 인식이 자리잡고 있었다. 삶의 풍요와 즐거움을 공공연하게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는 미술에서도 넘쳐 흐를 듯 풍만하고 사치스러운 스타일로 표현되었는데 이런 분위기를 루벤스 이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 화가는 없었다. 천부적으로 대단한 재능을 갖고 있던 루벤스는 10년에 가까운 유학 기간 동안 미켈란젤로, 티치아노, 카라바조의 화풍을 습득했다. 천부적 재질에 더해 최신 경향까지 모두 섭렵한 루벤스는 어떤 주제든 활발하고 역동적인 필체를 휘둘러 꽉 짜인 고성의 그림을 만들어냈다. 루벤스는 1620년부터 1640년까지 20년 이상 전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화가로 군림했다.
루벤스의 진가는 바로 역동성과 관능, 우아함이 넘치는 그리스 신화의 재현에 있었다. 루벤스는 화가이자 외교관으로 만년까지 부유한 삶을 살았고 그의 작품들은 훗날 들라크루아와 르누아르에게까지 긴 궤적을 남겼다. 반 다이크는 1618년 19의 나이로 화가의 길드에 가입하자마자 루벤스의 수석 조수가 되었다. 반 다이크의 작품, 특히 초상화에는 루벤스의 작품과는 또 다른 예리함과 우아함, 우수가 깃들어 있었다. 루벤스는 이 조수의 범상치 않은 능력을 알아보고 그를 질투했다고 한다. 반다이크는 1628년에 이사벨라 여왕의 궁정 화가가 되었다가 곧 영국 왕 찰스 1세에게 궁정 화가로 초청받았다. 그가 영국에 정착해서 그린 수많은 왕족과 귀족의 초상에서는 기품과 우아함은 물론이고 모델들의 영혼마저도 보일 듯 싶다. 차분하게 가라앉은 고상한 톤, 부드러운 붓질, 모델의 우아하고 품위 있는 자세, 개와 주변 인물들을 통해 주인공의 기품을 더욱 부각시키는 반다이크의 기법은 훗날 레이놀즈와 게인즈버러가 그린 귀부인들의 초상에서 그대로 재현되었다. 루벤스와 반다이크가 알려주듯 남부 플랑드르의 대가들은 대체로 궁정에 복속되어 있었다. 시민들의 화가 렘브란트 서양 미술사에서 렘브란트만큼 많은 자화상을 그린 화가는 찾기 어렵다.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작품 수만 80여 점이 넘을 정도로 렘브란트는 전 생애를 통틀어 꾸준히 자화상을 그렸다. 동시대 화가인 루벤스, 반다이크, 벨라스케스, 포센 등에 비해 렘브란트의 그림은 놀라울 정도로 소박하고 현실적이다. 그의 작품에는 루벤스의 장대함과 심화 대신 17세기 네덜란드인들의 개성이 가감없이 녹아들어 있다. 렘브란트는 성공한 상인들의 초상을 주로 그렸는데 그의 초상 속 인물들은 불과 20, 30년 전 과거의 인물처럼 보일 정도로 생동감이 넘친다. 그것은 단순히 화가의 놀라운 테크닉 때문만은 아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진정한 표정을 가지고 있다. 그의 초상화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리는 어느새 몇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그림 속의 인물과 어떤 공감을 나누게 된다. 신비의 화가 페르메이르 렘브란트가 네덜란드 공화국의 수도인 암스테르담에서 활동한 지 한 세대 후에 델프트에 또 다른 빛의 거장 요하네스 페르메이르가 나타났다. 페르메이르는 풍속화, 당대 서민들의 일상을 포착하는 장르에서 활동했던 화가였다. 그의 작품은 현재 36점만이 남아있으며 화가의 생애 역시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르메이르의 그림은 현대인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무엇보다 그의 그림은 빛을 다루는 탁월한 솜씨를 보여준다. 그의 실내 풍속화는 대부분 왼쪽에 창이 있고 그 창 앞에 여성이 서 있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페르메이르의 그림에서 창은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들어오는 통로 구실만을 한다. 불투명한 유리를 통해 한 번 순화된 빛은 크지 않은 실내 공간을 안온하게 감싸 안는다. 그 부드러운 빛 속에서 여인들은 편지를 읽거나 우유를 따르거나 레이스를 뜬다. 순간의 일상을 이토록 신비롭고 아름답게 재현한 화가는 미술사를 통틀어서도 찾기 어렵다. 그의 그림은 세부 묘사는 생략하고 오로지 빛과 인물만을 중심적으로 묘사했다.
그의 그림이 보여주는 400년 전 네덜란드인들의 일상은 근면하면서도 내면의 질서가 매우 굳건하게 세워진 세계였다. 네덜란드와 반 고흐의 관계. 암스테르담의 네덜란드 왕립미술관 바로 옆에는 반 고흐 미술관이 있다. 해바라기, 감자 먹는 사람들, 노란 의자가 있는 방, 까마귀가 나는 보리밭 등 고흐의 그림 200여 점을 비롯해 화가가 동생 테오에게 보낸 700여 통의 편지들도 이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네덜란드가 나온 위대한 두 화가 렘브란트와 고흐 사이의 유사점을 찾기는 쉽지 않지만 고흐는 렘브란트의 거칠고도 사실적인 기법을 좋아했다. 고흐와 렘브란트가 모두 자화상에 집착했다는 점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만은 아니다. 고흐가 젊은 날을 보낸 지역들은 하나같이 흐린 날이 더 많고 습기 찬 바람이 부는 곳들이었다. 최초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감자 먹는 사람들을 비롯해 네덜란드에서 그려진 고흐의 그림들은 한결같이 어둡고 가라앉은 색채로 가득 차 있다. 1886년 고흐는 머물고 있던 벨기에를 떠나 동생 테오가 살고 있던 파리로 향했다. 이때부터 화가로서 고흐의 본격적인 삶이 시작되었다. 네덜란드는 그가 태어난 곳이라는 점 외에는 별다른 연관성이 없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흐 애호가들은 끊임없이 암스테르담을 찾아온다. 테오가 고독한 영혼, 위대한 화가인 형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었다는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다. 불행히도 테오는 고흐가 1890년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지 얼마 안 되어 세상을 떠났다. 테오의 아내 요한나는 남편의 부탁으로 고흐의 그림들을 챙겨 네덜란드로 향했다. 남편의 형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지만 남편이 남겨준 고흐의 작품들을 지키고 알리는데 전력을 기울였다. 테오 가족의 헌신으로 인해 고흐의 작품들은 흩어지지 않았고 고흐의 명성은 점차 세계에 알려졌다. 고흐는 생전에는 물론 사후에도 테오에게 큰 신세를 진 셈이었다. 고흐에게 테오는 단순한 동생이자 동반자가 아니라 구원이었다. 마그리트의 기묘한 그림들. 플랑드르에서 등장한 위대한 예술가들 중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은 벨기에의 초현실주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이다. 브레셀에 있는 벨기에 왕립미술관에는 마그리트 관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마그리트는 자신을 그 어떤 화파로도 분류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스스로를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칭했다. 그의 그림은 선명하고 깔끔한 이미지로 현실에서 불가능한 상황을 그렸으며 굳이 이야기하자면 초현실주의에 속해 있다.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보면 그의 치밀한 이미지들은 얀 반 에이크 이래의 디테일에 집착했던 플랑드르 화파의 전통이 현대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마그리트의 그림에는 어떤 신비로운 분위기가 살아있다. 바로 순간을 영원으로 정지시키는 듯한 느낌이다. 예술은 예술가가 태어나고 자란 땅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결코 외면할 수 없다. 여러 문화와 언어가 머물면서 새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던 중간지대 플랑드르의 예술에는 시간을 초월한 어떤 공통점이 자리하고 있는 듯 싶다. 지금까지 고성과 전설의 고향, 라인강과 바이에른, 그리고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과 벨기에의 브뤼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공정음악가인 하이든, 불운한 천재 모차르트, 그리고 베토벤의 고독한 투쟁, 클림트와 에곤 실레의 이야기까지 빈으로 가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